역대급 비호감 선거를 만든 양당은 서로 진영으로 나누고 상대 후보가 당선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합니다. 그동안 몇 번 정권 교대가 있었지만 나라 망하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 국민들이 다 개입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미래로 가기 위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승자 독식 사회를 이끈 35년 양당 체제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개헌을 통해서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이렇게 집중이 되고 견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실패한 대통령이 나왔던 겁니다. 선거제도 자체도 결선투표제가 필요합니다. 1차에서 1, 2등이 다시 한 번 더 선거를 거치게 되면 과반수에 얻는 그 국민들의 지지를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거대 양당이 아니라 정말 다당제가 가능한, 그래서 민심의 구조 그대로 국회 의석이 가능한 그런 제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중대선거구제도 있고 그리고 또 비례대표제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대한민국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고 미국 대통령은 그런 말이 없을까요? 아무래도 권한 자체가 대통령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고 특히 이제 의회의 통제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보면 미국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행정 권한만 가지고 있는데 한국 대통령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입법권도 가지고 있고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예산권도 가지고 있고 감사원까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대로 미국처럼 주지사로부터 견제를 받거나 또는 상하원, 양원으로부터 견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요. 근데 저는 개헌 이전에도 사실 대통령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권력 분산 방법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그 생각들이 있으신지요? 저는 일단은 국회의 권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감사원을 국회로 옮기는 것은 개헌을 통해서도 좀 꼭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집행한 걸 자기가 이제 검증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저는 거기에다 좀 더해서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을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심상정 후보께서 하신 말씀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저도 평생 꿈꾸었던 이 양당 독식 체제를 좀 깨고 실질적으로 서로 권한이 좀 배분된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그런 체제로 좀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안철수 후보님 말씀한 것 중에 미국도 대통령의 예산권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특히 대한민국의 이 5년 단임제라고 하는 게 매우 기형적이어서 사실 가지는 문제도 좀 많기 때문에 4년 중임으로 바꾸되 권한은 좀 분산하고 지방자치도 좀 강화하고 기본권도 강화하고 특히 최근에 문제되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든지 5.18 정신의 전문 반영이라든지 이렇게 합의 가능한 것부터 좀 빨리 좀 개헌해서 실제 좀 처리하면 좋겠고 개헌이 안 되더라도 이번 기회에 저는 좀 입법을 통해서 우리 심 후보님이나 우리 안 후보님 말씀하신 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거의 다름이 없고 최근에는 오늘도 이미 결정했습니다만 민주당 국회의원 110명이 이미 입장을 발표했고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아마 의원총회를 해서 입장을 정리할 거고 아마 당론으로 입법 제안을 하게 될 테니까 이 권력 분산형 새로운 정치 체제는 기대하셔도 되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께서 먼저. 제가 이 후보께 물어본 것 자체에 대한 답을 지금 하지를 않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본 이야기는 개헌 이전에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물어봤는데 좀 곁다리만 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청와대 정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비서관들이 우리나라를 전체를 운영하는 이런 기형적인 형태를 고쳐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개헌하기 이전에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안철수 행정부가 되면 이 전체적인 그 청와대 규모를 반으로 줄이고 그리고 또 책임 총리, 그 다음에 또 책임 장관들로 구성된 국무회의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것이 정상화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그런 대답은 말씀하시지 않아서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정치개혁 일체를 사실 반대해 왔어요. 그리고 제가 공약을 보니까 정치개혁에 대한 공약이 없으세요. 그냥 청와대를 광화문 시대로 바꾸겠다. 그거 말고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그때도 국민의힘이 일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연대를 해서 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께서는 지금 현재 이런 양당 체제 그대로 가야 된다고 보는지 제왕적 대통령제 그대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그 피해를 극복하려면은 제도 이외에도 사실은 어떻게 사람이 운용을 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정치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보면은 서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그리고 끊임없는 설득의 노력 이런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군대나 검찰 조직이 이렇게 일을 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근데 제가 윤 후보께 묻고 싶은 것이 전화 또는 윤 후보께서 당선이 된다면 180석 거대 야당의 그런 여소야대 정국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런 보관이 있으신지요? 뭐 과거에도 김대중 정부 때도 79석으로 집권을 해서 또 그 거대 야당을 상대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통령이든 의회든 헌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고 우리가 그 헌법 가치에 대해서 모두가 진정성 있게 공유를 한다면은 저는 얼마든지 협치가 가능하고 180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국민이 또 뽑은 국민을 선출한 이 정부가 일을 하지 못하게 180석으로 방해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헌법이 명령한 그런 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식에 따라서 서로가 협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글쎄요, 그게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 경험이 없으셔서 제가 우려의 목소리를 지금 제가 대신에 좀 내드리면 헌법 정신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국회 현장에서 서로 일어나는 일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민통합 내각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냥 뭐 예를 들면 독선적인 인사를 하거나 캠코더 인사를 하게 되면 그건 야당의 거대한 반대에 부닥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국민통합 내각, 즉 여든 야든 또는 정치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외부의 정말 전문가들까지도 다 기용을 하면 국민들이 신망을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180석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나가야지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헌법 정신에 따라서 이거를 하자? 이건 굉장히 좀 이상적이고 실제로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우리 안철수 후보님 뭐 그동안에 국민의힘하고 이제 단일화 이야기가 그동안에 있으셨는데 어떻게 지금 양당 단일화가 아직 열려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다 결렬됐다고 선언을 했죠. 뭐 앞으로 뭐 더 추진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까, 윤석열 후보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뭐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윤 후보께 이제 제안을 했었던 것은 경선을 하자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시면 그건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저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재명 후보께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정부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보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인사들을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30.4% 정도 해당하는 이렇게 임명을 강행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인사를 강행했던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문재인 정부가 다 완전히 실패한 정부냐 그건 동의하기 어렵고요.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인사 문제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촛불 시민들이 기대했던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고요. 아마 그 핵심적인 이유는 이 진영 내에서 사람을 찾다 보니까 좀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또 동의받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진영을 가리지 말고 또 세력들이 각자 역할을 좀 맡고 인사는 적재적소에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쓰자. 국민 내각 통합정부 또는 연합정부를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 예, 지금 현재 뭐 성공이든 실패든 뭐 공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만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께서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한 말씀입니다. 지난 2년간은 마녀 사냥이다. 그리고 또 잘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선 후보 선출 이후에 올해 들어와서는 국민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실망시켜서 사과드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이 바뀐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 중이거나 이럴 때는 제가 입장을 그 실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사의 폭력성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했던 것이다. 저도 당했던 마녀사장. 두 번째로 재판이 이제 확정이 되고 범죄 혐의가 분명할 때는 제가 그거 잘못했으니까 그건 인정해야 된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정치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언행일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정말 도덕적인 기준의 일관성,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는 지난 10년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원칙은 손해를 볼 때라도 지키는 것이 그 원칙이 힘을 가지게 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것은 저는 지도자로서 치명적인 결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저는 자주 실용, 평화에 기반한 책임 외교 전략을 저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튼튼한 한미 동맹을 그 중간에 놓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다른 여러 동맹국들의 보편적인 가치 그리고 또 그 규범에 입각을 해서 우리 외교 정책을 수행하는 그런 원칙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가지지만 이 북핵 문제라든지 또는 도발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냉철한 국가적인 이성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 정부는 너무나 민족적인 그런 감성에 의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국익에 훼손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해군 대위 출신입니다. 그래서 군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은 저는 평화는 튼튼한 안보. 네, 일부 시간을. 한번에 북핵 대응 전략에 대해서 질문이 오갔을 때 뭐 한마디로 확장 억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이 확장 억제의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것입니까? 확장 억제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뭐 ICBM이라든가 또는 미국이 우리 아시아 지역에 배치하고 있는 그런 전술핵을 북핵 위협에 우리가 대응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미 간의 이 확장 억제를 위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또 핵의 사용과 그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관여와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확장 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략핵이 아니라 전술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캘리포니아에서 그 반덴버그에서 쓰는 거는 전략 핵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그 탄도의 규모를 폭발력을 조절해서 전술핵과 마찬가지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윤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한반도에서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만 핵 위협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사실 괌이라든지 또는 오키나와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전술 핵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런 그 확장 억제 정도가 아니라 좀 더 확실하게 우리 그 핵 공유 협정이 필요하다. 즉 한반도에는 이런 그 전술핵을 반입하지 않으면서 외부에 있는 그런 오키나와나 괌에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협정을 맺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오히려 그게 아니라 미국 본토에 있는 ICBM을 쓰자는 그런 말씀이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핵 공유를 하려면은요, 예를 들어서 괌에 미국의 전술핵이 있다 그러면은 핵 공유는 우리 전투기가 그거를 싣고 대응을 하는 건데 그 시간보다 반덴버그에 있는 전략 핵을 폭발력을 축소시켜서 전술핵 규모로 해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더 적게 걸립니다. 그건 잘 모르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핵 공유 협정이라는 것은 나토식의 핵 공유 협정과는 다르게 거기 미군기에 탑재되어 있는 그 핵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이 협의를 해서 그것을 사용할 것인지를 의논하자는 그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미국에 있는 핵무기를 한국 전투기에다가 탑재를 해서 하자. 저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뭐 좀 다른 뜻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일반적인 핵 공유에 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재명 후보 발언하시죠. 네, 저도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윤 후보님한테 매우 궁금했는데 첫 번째로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자. 지금도 여전히 주장하고 계십니까? 저는 전술핵 한반도 배치를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행이군요. 저는 그렇게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두 번째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핵 공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예를 들면 유럽식의 핵 공유도 소위 이제 수송 투발 이 부분은 유럽이 맡아도 핵 자체에 대한 통제권을 미국 대통령이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핵을 한반도에 가져올 수는 없는 건데 그걸 예를 들면 괌이든 본토든 놔두고 그럼 우리 전투기 가서 실어 온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냥 그 미국 전투기로 전폭기로 뭐 한다든지 이러면 똑같은 건데 새로 말씀하신 핵 공유는 대체 어떤 겁니까?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네. 저는 핵 공유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전술핵 배치 얘기를 한 일은 안 후보님한테 여쭤보시죠. 네. 저는 핵 공유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는 거라고 저는 늘 주장해 왔습니다. 네. 하도 주장이 많이 왔다 갔다 하셔서 저도 잘 왔다 갔다 한 적은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자, 한미동맹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한미동맹은 이제 포괄동맹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이제 군사안보동맹에서 이제 기술, 경제, 환경 등등의 포괄안보동맹으로 발전했는데 윤석열 후보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을 넘어서 우주협력으로 확대해 가야 된다. 또, 6G 등과 같은 이런 기술 분야 안보 확장도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포괄안보동맹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합의한 포괄안보동맹하고 윤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포괄안보동맹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포괄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 분야만이 아니고 경제, 첨단 기술, 또 기후 협약과 같은 국제 협력 문제 이런 거를 다 종합해서 포괄적인 전략 동맹이라는 말씀이죠. 그건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 공히
외교가에서 쓰고 있는 얘기입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고 지금 윤 후보께서 새롭게 포괄안보 동맹을 하겠다면서 내세운 이 두 가지가 이미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 합의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또 이걸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윤 후보님 그런 거 많으시잖아요. 뭐 이미 구직에 있는데 구직에 새로 만들겠다. 예술군대 예술군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이것도 이미 하고 있는데 네. 또 하겠다고 그러셔서 왜 하고 있는 걸 또 하겠다고 그랬냐 이 말씀입니다. 글쎄요. 저는 하여튼 이런 다양한 분야에 군사뿐만이 아니라 또 지금은 이 안보와 경제를 또 분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포괄적인 동맹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뭐 꼭 새로운 이론을 내야 되겠습니까? 공약으로? 제가 NSC 이미 회의했는데 NSC 그 회의하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도 봤는데 시중에 후보는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 그 저기 후보님 그 빙하 타고 온 둘리 같다. 글쎄 혹시 뭐 들어보셨어요? 그 정상적인 그 질문을 하시죠. 팩트에 근거해서. 네. 네, 심상정 후보 발언하시죠. 네, 그 윤석열 후보님 그 지난번에 사드 산불 네. 그 폐지하신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뭐 입장 변화 없으신가요?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폐지할 필요도 없는 그거는 그 정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유지할 그때 필요가 그때 없다. 저희가 폐지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저희가 주권 사항에 대해서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이야기 그 아닙니다. 사드 산불이라는 게 네.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이고요. 하나는 미국 MD에 참여하는 거고 네네. 하나는 사드 배치인데 네.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 참여해서 유사시에 뭐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하게 하실 생각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글쎄 뭐 거기까지는 상황이 아직 그런 것을 가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북핵이 점차 고도화돼서 그 굉장히 위협 강도가 강해지게 되면은 사드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니, 그리고 한미 미사일 그 협력이 더욱 강화돼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한미일 우리와 일본 사이에 군사 동맹까지 가야 되는지 아직 뭐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안 한다고 우리가 중국에 약속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일 군사동맹도 검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적인 상황이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그 생각합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면은 유사시에 절대 안 하실 겁니까? 아 그렇죠. 유사시에 한반도에 네. 그러니까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거 그죠? 하시겠습니까? 저게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동맹. 그럼 미국 MD는 어떻습니까? 네, 미국 MD는 저는 필요하면은 지금 역대 감시정찰 정부가 자산에 아무도 지금 역대 정부 누구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네네. 저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참여하셨다. 초음속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들이 개발되면은 그 대응하는데 한미 간의 그 MD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럼 굉장히 그 획기적인 변화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미일 군사동맹이나 또 미국 MD는 지금 역대 정부 어디도 참여를 하지 않았고요. 이제 사드 문제 하나 남았는데 사드 수도권 방어는 매우 그 효과가 불분명한데 한중 파트는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말하자면 동북아의 어떤 전략적 균형이 무너질 때 우리가 이 아시아의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 있거든요. 요즘 선제 타격 얘기하시고 사드 산불 폐지 이야기하시고 말하자면 전략적인 균형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이런 발언을 지금 막 하고 계신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반면 교사를 좀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건 뭐 우리 심상정 후보께서 뭐 좀 많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중증 미사일 방어가 필요하고 또 그 방어를 위해서 한미 간의 감시정찰 자산이 공유돼야 되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푸틴 정부가 유럽에 중거리 미사일을 설치하면서 북유럽에서 다들 긴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나토 미사일 그 센터가 독일에 있습니다. 근데 독일에서는 사드 배치를 안 해요. 신청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러니까 독일에 만약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에 러시아와의 전략 균형이 깨지면 긴장이 고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략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일종의 억지력이 돼서 말하자면 전쟁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전략 자산 많이 갖다 놓고 선제 타격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런다고 해서 지금 평화가 오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의 어떤 전략적 균형을 깨트림으로써 상당한 그 한반도의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뭐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려놔서 거기에 대해서 뭐 더 시간을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네, 이재명 후보. 전장에서 죽는 건 젊은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가 가입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은 충돌했죠. 외교의 실패가 곧 전쟁을 불러온다는 아주 극명한 사례고 이 전쟁이 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는 너무 거칠고 또 난폭해서 예를 들면 사드 배치 꼭 필요하냐 반론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LSM도 이미 개발했는데 그걸 쓰는 것도 이상하고 두 번째로 이 선제 타격하겠다. 그 선제 타격 전쟁 개시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그렇게 심하게 쉽게 하시는데 이제 좀 파악도 좀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하니까 좀 자제하시고 처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안보관이 좀 부족하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억지력을 가져야만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고 선제 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그 의지를 보일 때만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의 유약한 태도를 가지고는 오히려 더 평화가 위협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참 서로 보는 각도가 다른데 그 종이와 잉크로 된 그런 협약서 하나 가지고 국가의 안보와 평화가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한 힘과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과 그리고 강력한 동맹이 있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그거 하나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와 또 미인스크 협정 이런 거에만 지금 의존을 했는데 우리 지금 민주당 정부나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저렇게 종이와 잉크로 된 종전선언을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북한이 지금 핵개발을 포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종전선언을 이렇게 강조해서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그게 우크라이나와 동일한 그 위협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잠깐 반론하겠습니다. 예,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우리 윤 후보님 정말 전쟁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제가 전에 이미 미국에서 그런 주장을 한다는 말씀드렸고 그중에 4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윤 후보님이다. 최근에 2곳이 더 그런 주장을 했는데 연구소에서 한반도가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다. 윤 후보님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는데 말을 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대비는 철저하게 하면서도 외교적으로 또는 협의나 소통을 철저하게 잘 하면서 그걸 관리를 해야지 큰 소리 뻥뻥 친다고 됩니까? 이런 거 가지고요. 그 안방 장비라고 합니다. 핵 공유와 확장 억제 차이입니다. 사실 확장 억제가 윤 후보께서 지금까지 주장하셨던 것이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핵 공유가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 제일 마지막 보시면 지금 북핵 대응력이 미지수일 때 그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썼던 것이 바로 확장 억제이고요. 지금은 이제는 이미 북핵이 있는 상황에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즉 평화적인 그런 그 핵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저는 핵 공유를 제안을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2번째로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사실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벌써 몇 달 전부터 나와 있었던 것이 이곳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충돌을 하게 되면 미국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자원 자체가 세계에서 2곳 이상에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럴 때 가용한 것은 여기 주한미군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떤 그 대책이 있는지 그걸 윤 후보께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나토 가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다 이미 끝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핵공유 방법은 나토식의 핵공유가 아닙니다. 나토식의 핵공유라는 것은 전술 핵을 독일이라든지 그 유럽 나라 안에다가 반입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결정권을 서로 합의해서 그것을 사용하게 한다. 사실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는 절대로 저는 핵은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굳센 의지가 있습니다. 대신에 오히려 우리를 좀 더 보호하기 위해서는 괌이라든지 또는 오키나와에 있는 그런 미국의 그 전술 핵을 함께 의논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게 지금 한미 동맹 체제의 그 한미 동맹 자산으로 지금 이미 시스템화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지금 그게 부족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었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지금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정도 수준입니다. 저는 이것을 좀 더 끌어올려서 한미 핵공유 협의체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좀 더 확실하게 하자 그런 뜻이죠. 예, 대통령 입에서 자꾸만 선제 타격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얘기가 아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보복 능력에 중심을 두자고 하니까 뭐 공격 온 다음에 맞은 다음에 때리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이 그 군사 전략 차원의 이해가 좀 저는 부족하신 얘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보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쪽에 공격을 받고 사후적으로 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핵을 사용하면은 공멸한다는 것을 저쪽에서 인식하도록 해서 그 핵 사용을 사실상 억제하는 것이 바로 이제 억지력이거든요. 그래서 냉전 이후에 평화 체제가 유지가 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우선 그 점 하나 지적을 드리고 그다음에 삼축과 관련해서도 그래요. 아마 그 이후에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선제 타격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거는 이제 액체 연료 그다음에 고정 발사대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고체 연료에다가 다 이동식 발사식으로 한 상태에서 실효성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KMD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아까 뭐 초음속 미사일 이야기 하셨는데 초음속 미사일 시대에 지금 사실 지금까지 준비한 것 갖고는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동맹 차원의 핵 확산 억지력 이것과 우리 국내의 말하자면 그 억지력을 합칠 때 충분히 이 북한이 핵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그 억지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핵을 두려워하실 게 아니고 핵을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핵을 사용할 원인을 제거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드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한국형 사드라고 해서 LSM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2, 3년 내에. LSM2입니다. 네, 2까지. LSM은 아닙니다. 네, 원도 있고 2도 있고. 어쨌든 그 두 가지가 이미 원은 실전 배치가 2, 3년이면 된다는 거고 LSM2도 이미 연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굳이 이 고고도 방어 체계를 갖출하기 위해서 사드 사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군사 안보적 효과가 매우 적다. 두 번째는 국내 방위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 이런 지적인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안 후보님 의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이 55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필요한 것이 수도권 방어죠. 근데 수도권 방어는 대부분이 이렇게 고고도 미사일로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방사정포라든지 또는 짧은 거리에 미사일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어들은 한국형 아이언돔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방사정포들을 막고 그다음에 또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뭐 패트리엇이라든지 또는 천궁2, 천궁3 이런 것들로 다 막는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아까 뭐 윤 후보께 물어봤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시간은 있으시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한미군 대한해협으로 만약에 뺀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대처 방안이 있겠습니까? 지금 답변. 뭐 끝까지 지금 윤 후보께서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그러는데요. 주한미군을 만약에 대만 해협으로 뺀다고 할 때 우리는 세 가지 원칙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주한미군은 그대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평화 수호의 원칙이죠. 한반도 및 한반도 주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보다도 중요하다.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미리 사전 협의해서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원자재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금융 불안이 또 일어날 수 있고 국내 안보 위협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이거 우크라이나 침공이 딱 터지니까 지구 반대편 먼 나라 일이고 우리하고는 무관한 일인데 이런 말씀을 처음에 하셨어요. 지금은 다른 얘기를 하시지만 대통령직에 도전하는 사람으로서 전혀 이런 안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말씀 좀 네. 윤 후보님은 정말로 거짓말을 아주 자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먼 나라 일인데 우리나라의 주가가 떨어질 만큼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일부 때에 가서 그렇게 왜곡하지 마시고요. 6개월 초보 정치인이 어떤 결과를 빚는지를 안보를 중시하는 그 국민의힘에서조차 왜 이렇게 절박한 인구 절벽에 따른 군 혁신에 대한 관심이 없나 지금 의아합니다. 슬로건이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신데 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키운 윤석열이 아닌가. 어떻게 저는 이런 이제 양당 체제는 한계에 왔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한계에 왔다 양당 체제는. 네. 지금 투표자 절반의 사표로 연명되고 있는 당이다. 후보님 이제 박근혜 씨가 얼마 전에 이제 나오셨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부당한 정치 탄압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박근혜 씨는 국정농단 중범죄자입니까? 아니면 부당한 정치 탄압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검사로서 제가 맡은 일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신다고 해도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지 그 이외에 지금 대통령 언급하는 후보께 적절하지 여쭤본 않다고 거예요? 생각합니다. 네. 우리 후보님께 문제- 제가 처리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무리 정치에 발을 디뎠다고 해도 제가 처리한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정치적 평가하는 거는 저는 그러니까 직업 박근혜 윤리상 씨는 헌재로부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중대한 법위반으로 판정됐고 또 직접 수사하셨잖아요. 20년 실형을 받았는데 법적으로 판결난 것을 그렇게 말씀을 못하고 쩔쩔매시면 저는 앞으로 쩔쩔매는 게 가능하십니까? 아니고요. 저는 국민들 인간적으로는 눈치를 봐야지 박근혜 씨 눈치 봐서 되겠어요? 어떤 기소 대상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중형을 받고 고생을 많이 하시게 제가 되면 묻질 않았으니까 시간이 좀 없어서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질문 시간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께 묻겠습니다. 공수처 자기 역할 기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수처는 정말 우리 국민들의 꿈 또 기대를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검찰을 수사할 조직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역량도 좀 키워가고 그렇게 해서 좀 재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 일이지 지금 상태로 우리 윤 후보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에 어떤 매스를 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저기 보면 최근에 이제 뭐 정치인 언론인들에 대한 통신 사찰 그리고 정말 실망스러운 수사 능력 뭐 이 정도 가지고는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저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수처의 그런 실력은 뭐 빵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 후보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미리 드린 것처럼 죄송합니다. 윤 후보께 네. 물었습니다. 이 후보께는 이미 말씀드렸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저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부터 공수처가 우리나라의 공직 사정 역량을 강화시키는 취지라면 난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우리 안 후보님과 마찬가지로 하는 거 보니까 참 일단 실력이 없고 그리고 실력이 없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통신 사찰이니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건지 어떤 건지조차도 모르고 이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도 좀 고칠 만큼 한번 고쳐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뭐 폐지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 후보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권력의 사유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런 권한에 대한 어떤 축소라든지 또는 폐지는 지금 현재 거대 야당의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러면 이 공수처를 없앤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보관이 있으신지요? 아니 저는 그래서 일단 공수처가 이 정치 권력하고 너무 유착됐기 때문에 이렇게 탈선을 한 거라서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선을 분명하게 그을 것이고 그리고 공수처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3자 상호 간에 서로의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과 권력 남용에 대해서 서로 수사하고 견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저 30초 정도 지났습니다만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현행 법안들이 이렇게 마련이 돼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그 뭐 운용할 수 있는 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는 정권이 바뀌면은 지금 거대 야당도 이 공수처가 잘못하면 또 자기들에게 또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를 좀 합당하게 개편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시면은 사실은 해법은 간단합니다. 사실 국회에서 예산 배정하지만 집행은 행정부가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 공수처에 대해서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공수처가 수사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간단한 그런 방법이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함께 협의를 해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수순이다. 그것이 정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 번 더 다른 분야 좀 이재명 후보께 묻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도 그러셨죠.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진영 문제 아닙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도 본인도 뭐 피해를 입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상대방에 대한 증오와 배제의 감정입니다. 이건 뭐 이성적인 어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수사기관들은 또 거기에 알아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정치 보복으로 스스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악순환의 반복인데 저는 앞으로 정말 불법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 그 원칙은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로 지켜둬야 하지만 이 정치 보복에 대해서는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더라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있는 죄를 덮자는 게 아니고 정치의 목표를 정한 다음에 특정 부분을 먼지 털듯이 기획사정해가지고 작은 거 키우고 없는 거 만들고 이런 정치 보복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 정치사가 가장 불행해진 것이 바로 이 정치 보복 때문인데 정말 우리 윤석열 후보님 정치 보복 냄새나는 말씀 좀 덜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보복은 사전에 없다고 말씀. 그러면 또 윤 후보께 묻겠습니다. 윤 후보께서는 이런 정치 보복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보복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보복을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결국은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가 되죠. 그럼 이제 남은 심상정 후보께서는 정치 보복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정치 보복은 그거는 이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보복은 그러면 뭐 사법적 시스템도 다 무력화되는 것이고 또 국민이 검증하는 체제도 다 벗어나서 일종의 이제
폭력적인 그런 독재를 하겠다는 거와 다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그런 대통령으로 국민들로부터 응징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포함한 4명의 후보들이 모두 다 정치보복은 있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뜻을 모두 다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보복 대국민 선언을 저는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너무 당연한 말씀이라서.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 뭐 그게 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칙인데 그걸 뭐 선언까지 해야 되는지 뭐 하면 또 뭐 나쁠 거야 없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거는 네. 예, 저는 선언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러면 이 방송 보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겁니다. 다만 정말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서 평등하니까 법을 어긴 사람까지 봐주자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없는 것도 뒤져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사실 지금까지 정치 보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불행한 역사는 이제부터 바로 이 시점부터는 누가 대통령이 됐든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50초 정도 남았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제가 이 후보께 묻겠습니다.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게 친일을 넘어서 반역행위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게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만 저는 정략적 이유로 우리가 전쟁 상태를 벗어나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정말로 반국가적인 그런 생각이다. 그 이제 뭐 말씀을 거의 다 드렸던 것입니다. 끝났으니까 그냥 제 결론만 말씀.